13일 뉴스에 보니까 미국의 이란 공격 지금 2달째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여전히 미사일 능력의 90%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따라서 33개의 미사일 핵심 기지가 있는데 그중에 30개가 완전히 복구돼서 정상 수준으로 가동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역시 이런 주장에 대해서 오바마와 조 바이든 과거 그 미국 정권의 그 핵심 전직 안보 관료들 역시 그동안 미국의 이란 공격 헛거였다 이렇게 지금 거들고 있다 그래요. 조현영 기자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건 없고요. 그렇지만 전문가 의견을 봐야죠. 그래서 이제 그 미 육사 교수 존 스펜서 교수의 어떤 명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기준을 소개를 시켜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란 생존이 이란 승리 공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건 이란의 주장이지. 그걸 그대로 받아서 안보 당국자들이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전쟁이라는 것도 과학이고 객관적인 학술 분야이기 때문에 거기를 평가하는 기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전쟁은 군사력, 경제력, 정치적 결속, 전략적 자유도 이런 걸 종합 평가하는 지표가 있다라는 거죠. 그냥 내 주장을 막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이란 해군 전력은 심각한 피해를 받고 그다음에 테헤란은 그동안 뭐 고속정 대한미사일 기뢰 해상부대 군직 기술 일반적인 이제 비대칭 해상 전력을 쓰고 있지만 이게 다 패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사일 발사 시설, 지휘소, 핵심 해상 자산 그 복구를 하더라도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급망이 있거든요. 이게 다 파괴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면은 사실상 이란의 해군 전술, 전력, 그다음에 호르무즈 인근에서의 어떤 군사적 위협도는 0으로 수렴한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란발 해상 봉쇄의 어떻게 보면 무력화가 되었고 봉쇄의 본질도 어떻게 보면은 로이드 재보험사의 그 요율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해상 안보랑 관심이 없고 마지막으로 스펜서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란 해상 전력이 근본적으로 약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물론 국제 무역 질서를 이렇게 방해하고 회방 놓을 수는 있지만 이거를 제해권 장악이라는 군사 용어를 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기가 성가시지만 모기가 최상위 포식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기 같은 존재라고 보여주는 거죠. 근데 유일하게 트럼프 행정부가 실패한 부분이 있어요. 이란한테. 여론 선동전에서 망했다라는 거죠. 그게 안 됐고 확실하게 패배한 이유가 뭐냐면 이 개념화 전쟁에서 이제 확실히 졌어요. 이란한테는 선동전에서. 그게 왜 그래? 승리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 문제에서 이제 개념화 전쟁에서 졌는데 왜 그러냐? 이게 미국 내에 있는 민주당이 적을 이롭게 하니까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것도 이제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근데 참 그나저나 오늘 그 조현영 기자가 나왔는데 처음에 인사를 못했어요. 예. 인사를 다시 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오바마하고 그 조 바이든 전직 안보 보좌관들은 이렇게 딴소리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레거시죠. 자기가 이제 이란 핵을 해결하기 위해서 JCPOA를 했는데 이걸 트럼프가 깼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다 보면 이제 양 정당의 어떤 그 이론적 사족끼리 부딪히는 건데 미국의 대이란 원유 수출 봉쇄 조치가 이제 어떤 효과가 있을 거냐에 대해서 제이크 설리반 이제 전 안보보좌관이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이란의 석유 상당은 업스트림에 아무런 피해가 없다. 이건 회복 탄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란이 70% 이상 복구될 것이다. 봉쇄가 끝나면. 고로 해상 봉쇄는 효과가 없는 거고 그 단기 할 때만 약간 그 봉쇄 효과가 있지 석유 산업은 다시 이제 바운스백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 사유로 뭐냐면 지난번에 오바마 행정부가 JCPOA를 했고 그다음에 트럼프 행정부 1기가 돌아서 최대 압박을 했지 않냐. 그러고서 바로 회복되지 않았냐. 70%로 회복 탄성이 굉장히 강하다. 고로 지금 하는 해상 봉쇄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미 FDD 연구원은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 당시 사례를 비교하는 건 적절치 않다. 어떻게 보면 1951년 이란이 그 유정을 이제 국유화한 사태가 있었는데 이때가 어떻게 보면 확실한 레퍼런스 포인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럼 무슨 일이 있었냐? 그때는 사실상 제로를 붕괴를 했어요, 유정이. 그걸 복구시킨 게 뭐냐면 BP나 해외 콘소시엄이 들어와가지고 그 시설을 다시 복원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라는 걸 이제 지적을 하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우스파스 같은 그 최대 가스 유정이 이미 파괴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카르그 섬 그 터미널도 파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잘 사람들이 인지를 못하는 게 이 호르무즈 봉쇄 때문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이 오일 엔진 이 산업이 침수 단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메인턴스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의 경제도 뭐 이게 환율이 이런 거 뭐 거의 엉망진창됐듯이 이게 뭐 전쟁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망해가던 거였는데 석유 산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프라 산업이 거의 붕괴 직전이었다는 것이고 요번 봉쇄로 이게 더 부각이 된 것이죠. 근데 기존에 망하고 있던 건데 그다음에 첨단 그 기술이 들어와서 다시 이걸 제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외부로 다 차단됐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란의 그 석유 산업은 재기 불가능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완전 항복해서 이제 새로운 투자가 들어오고 새로운 그 미국이 도움이 줄 때까지는 이건 회복 탄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반박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20년 전부터 이제 생겨난 이제 구조적 침식이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오바마 JCPOA 이후에 트럼프의 최대 압박이 왜 통하지 않았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자연스럽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도 그 미 FDD 연구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최대 압박을 하긴 했죠. 저도 뭐 그 관련 뉴스를 접했으니까 그 당시에. 그런데 그 4년 임기 동안에 1기 때 첫 해는 JCPOA 해체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냈어요. 주변국도 다 설득해야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대 압박이 정책으로 입안되고 집행되는 데가 언제였냐면 2019년 5월이에요. 그러니까 2020년에 트럼프가 재선에서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밀히 해서 18개월 정도밖에 제재를 한 게 아니고 그때는 이란이 유정을 셧다운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유전을 셧다운해야 되는 상황까지 가기 때문에 그때랑 지금이랑 1대1 비교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제대로 된 최대 압박과 그거는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해상봉쇄로. 그래서 이게 처음이라는 거고 이게 반복된 케이스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 호르무즈 해협을 역봉쇄하면서 이란의 원유 수출마저 막아버리면 이거 국제 유가 굉장히 심각하게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제 유가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그래프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좋겠는데요. 국제 유가가 이란 수출에 대한 봉쇄 효과가 오히려 하락세를 보고 있습니다. 4월 20일, 26일자를 기점으로 이게 하락세를 지금 반영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세계 경기 둔화도 있고 대체 공급원 확보도 있고 전략 비출유 활용도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과거에 이제 이거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이미 다 계산이 됐어요. 그 팩터링이 돼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유가가 하락 국면에 들어갔다라고 거시 전문 그 경제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시장 심리와 구조적 침식이 맞물려서 작동하는 과정이지 이미 진행되어 온 산업 약화의 현실을 드러내는 계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란산 원유 공급의 그 공백을 이미 대체 루트로 확보되어 있다. 이게 누구냐? 바로 미국의 세일가스입니다. 미국이 공급량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로 방어가 된다는 것이고 이미 선물 가격은 리스크가 반영됐으므로 앞으로는 이제 하락 국면이고 봉쇄 효과로 인한 유가 폭등은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그래프를 보시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란이 전략이 이거죠. 해상 봉쇄에서 유가를 터뜨려 가지고 금융시장까지 우리가 해가지고 미국을 굴복시키겠다. 그래서 미국을 종전 협상 테이블 끄덕이겠다는 게 이게 이란의 전략인데 이게 완전히 실패했어요. 왜냐? 저 아래 두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미국 달러가 굉장히 안정세예요. 약세란 말이에요. 원래 보통 강세로 올라가야 되는데 약세로 경쟁 환율에 비해서 약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S&P는 지금 폭증해 가고 있습니다. 주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란이 노렸던 효과가 지금 하나도 안 먹히는 거죠. 그래서 경제전쟁에서 완전히 이겼다는 것이죠. 거시경제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달러가 G10 통화 대비 약세 흐름을 보고 있다는 건 이건 뭐냐면 미국 재정적자 확대와 금리 인하가 반영된 효과고 이란 봉쇄 효과가 아무런 지금 힘을 발휘하고 있지 않다. 거시지표, 국제 글로벌 지표에서.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란 봉쇄 효과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고 이 봉쇄전에서는 트럼프의 승리라고 보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거시 전문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유 수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차질을 빚고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5월 14일 지금 시각에 그 우리나라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7,900포인트를 넘겼어요. 굉장히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곧 8,000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미국 주식은 또 어떻습니까? 2월 28일 이란과의 전쟁 이후 미국 주식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이란 전쟁이 시작된 2월 28일 이후에 지금 S&P 500 지수는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7%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3월 한때 급락세를 보이다가 시장 공포가 확산했지만 그때 반등을 해가지고 모두 만회하고 최고치인 7%까지 했어요. 저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대부분 20% 이상이고 시가총액이 지금 29일 동안 10조가 달러가 증가했어요. 자본시장에서. 그러니까 엄청난 활약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점에서 고점까지 지금 플러스 17.2%까지 올랐다고 하니 자본시장이 지금 뭐 우리나라 코스피도 그렇지만 여기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돈이 몰리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해상 봉쇄 효과는 0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전쟁을 이러한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리스크는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미국은 이번 그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어요. 이번 선거에서 연방 하원 435석 그걸 이제 선출해야 되고 또 연방 상원 100석 중에 35석을 이제 선출하게 되는데 과연 공화당이 얼마나 이제 차지하게 될지에 따라서 트럼프의 남은 임기 그리고 또 임기 동안의 국정 동력과 퇴임 이후 또 이제 그만둘 거 아니에요? 퇴임 이후의 영향력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선거가 이번에 이제 11월 달에 있게 되는 중간 선거인데 트럼프와 공화당 별로 지금 분위기는 좋지 않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를 향해서도 이란과의 전쟁도 이쯤에서 지금 트럼프가 발을 빼고 도망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타코라 그러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핵심이 이거죠. 중간 선거라는 국내적 정치 리스크로 이란 전쟁을 제대로 수습하지 않고 도망갈 것이다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반트럼프 이론의 핵심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해외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재밌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 정반대로 있어. 저도 이제 연초에만 해도 중간 선거 이거는 집권당이 힘들어요. 아무리 경제가 좋아도. 근데 경제 지표도 안 좋고 뭐 인플레이션 등등 안 좋은 지표들이 너무 많아. 바이든 정부의 잘못했던 게 그대로 지금 왔고 구조적 문제고 단기간에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건.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약간 트럼프가 선거를 치름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한 선거라고 다 모두가 예측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일이 뭐냐면 현재 공화당에 새로운 호재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이른바 선거구 재조정 전쟁에서 공화당이 지금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난 4월 달에 연방대법원 판결이 분기점이 됐는데 그게 뭐냐면 2026 4월 루지애나 흑인 다수 선거구를 인종적 게리맨더링은 헌법에 일치하지 않는다. 불합치 결론을 내렸어요. 핵심 쟁점이 뭐냐면 흑인 유권자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 신설된 선거구가 있답니다. 근데 미국에서 이게 그동안 합법적으로 해왔는데 이거 헌법소원을 걸어가지고 헌법상 평등보호 조항을 위반한지 여부가 이번에 판결이었는데 이게 이제 불합치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이 인종을 주된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거는 이제 이거 위헌이라는 판시죠. 그래서 새로 이제 선거구를 획정을 해야 돼요. 여기에 이제 그럼 선거구를 새로 획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공화당이 이제 이 선거구 획정 싸움에 이제 끼어든 겁니다. 그래서 그 판결문 취지는 뭐냐면 인종으로 이렇게 사람 모아가지고 선거구 하는 거는 이거는 평등권 위배니까 인구 비례수로 해야 된다라는 판시를 했어요. 연방대법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거구 재조정 전쟁이 지금 갑자기 불거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공화당이 지금 압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얘기냐. 저 인구수 비례로 하면은 이제 공화당 주가 이제 인구수가 이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구가 늘어나요. 그래서 텍사스 같은 경우는 5석이 늘어나고 플로리다는 4석이 늘어나요. 그럼 총 9석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 공화당 하원은 구조적으로 지금 이거 우위에 있어요. 왜냐 그 의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자연 발생적으로 지역구 때문에 뉴욕 포스트는 역시 11석 이상이 공화당 쪽으로 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중간 선거는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 집권당이 불리한데 이 새로운 선거구 전쟁으로 인해서 이 의석이 딱 생겨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 선거구는 단순 지도 수정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공화당 세력의 어떤 강화되는 모습, 장기 선거전에서 이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 뭐냐면 전통적으로 중간 선거는 이제 집권당이 불리하다 1번. 근데 두 개의 변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선거구 획정, 공화당 의석수가 늘어났다는 것이고 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로나 때 민주당 스테이트 뉴욕이나 LA에서 이제 하도 탄압을 많이 하니까 이제 엑소도스가 일어났습니다. 대탈출이 인구 이동이 일어나서 플로리다, 공화당, 텍사스 이런 공화당 스테이트로 다 이주를 했어요. 남쪽으로 많이 내려왔죠. 그렇죠. LGBTQ 때문에 또 치안이 불안해서 또 도망 나오고. 그래서 지금 뉴욕에서도 지금 세금 낼 사람이 없어요. 다 도망 나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가장 핫한 데가 플로리다 가장 핫하고 원래 펄플 스테이트
중도 성향인데 완전 시뻘건 공화당 스테이트로 바뀌었고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중서부도 다 비슷한 현상인데 이때 인구가 늘어나니까 이제 선거구 재조정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11석이 늘어난 것이고 또 재밌는 게 민주당의 당적 이탈이 일어납니다. 제가 오면서 뉴스를 확인했는데 소위 얘기해서 지난 대선 치를 때 민주당 중도 우파나 좌파들이 저기 어쩌고 그 트럼프의 그 마가 빅텐트로 이제 합류를 했죠. 근데 요번에도 대규모 명망가들이 당적 이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민주당이 저기 극좌 AOC가 되나 LGBTQ하고 친팔레스타인 진영 애들하고 이제 상당히 싫다라는 거야. 쟤네들하고는 정치하기 싫어. 그래서 민주당 온건 좌파가 또 공화당으로 다 집단 이제 귀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두 가지 호재 때문에 전통적으로는 공화당 집권당이 지금 지는 게 맞지만 이런 요소 때문에 백중세 우세로 나올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소위 얘기해서 이것 때문에 선거 때문에 내가 이란 전쟁을 이 스케줄링에 맞추지 않는다라는 게 이 명제가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만 해도 그 원래 민주당 강세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워낙 지금 거기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거기 뭐 백화점이고 뭐 특히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는 사람들이 많이 떠나갔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다 남쪽으로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지금 굉장히 미국 내부에서도 인구 이동이 이렇게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5월 중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이 국정 수행 능력 그런 지지율이 33%로 2기 들어서 가장 최저 수준이에요. 아, 이러다가 이거 중간 선거 트럼프 대통령 이거 굉장히 상태 안 좋아지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 의석수가 중요한 게 뭐냐면 선거구 획정이 중요한 게 공화당 유리 선거구가 217석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물론 여론은 지금 거의 뭐 탱킹이죠.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이 207석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11석이 경합 지역으로 지금 분류되는데 그럼 민주당이 11석을 다 먹고 자기 지역도 다 먹고 해서 하면 겨우 이길 수 있다. 한 석 차이로. 한 석 차이로 이기면 탄핵을 할 수는 없죠.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의 분열상은 약간 마가 진영 안에서의 분열상이에요. 특히 이란 문제를 놓고서는 고립주의파와 이제 약간 그 행동주의파의 대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217석 공화당 의석 가지고 지들끼리 싸우는 거고 나머지는 민주당이 나올 수 있는 207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테면 우리나라 정치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좀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으나 대구 경북에서 아무리 국힘이 못해도 우리가 야당 찍지 않고 광주에서도 마찬가지. 아무리 뭐 민주당이 잘못해도 국힘을 찍지 않아요. 그런 구도가 지금 나온 거예요. 선거구 획정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마가 진영 안에 뭐 이란 문제에 대한 찬반 논란, 뭐 이런 고립주의 논란 이런 거는 마가 집안 싸움. 민주당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왜? 맥시멈 207석밖에 못 얻고 최대치로 해봐야 218석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가봐야 아는 거예요. 선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5월 달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분석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백중세 공화당 약간 우세 구조적 우세입니다. 그래도 뭐 여론이야 뭐 춤출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볼 수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공화당에게 불리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